안녕하세요.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힘들게 사는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쳐 취직을 했어요. 서울로 상경하여 좋은 회사에 입사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이자 얼굴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 낳고 셋이 살만한 정도였는데 대신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시어머니는 참 공주처럼 사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희생만 하셔서 그런지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꼭 부모들이 희생을 할 필요는 없구나, 본인 인생을 사는 게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정말 특이하시고 신기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엔 조금 난해한 분이었는데 항상 멋에 취해 사시는 분이었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손에 넣고야만 하는 분이셨어요. 용돈이 30만 원이 뭐니? 꼴랑, 한 50은 넘게 줘야지. 너 그렇게 짠순이처럼 굴지 마라. 다 애비가 번 돈이잖아. 어머님, 아파트 대출값에 애 학원비, 그리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솔직히 너무 빠듯해요. 그나마 맞벌이니까 이 정도죠. 제가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돈을 모으죠. 아니 그래도 10은 더 써라. 내가 좀 바쁘니? 친구들 만나서 이것저것 쓰고 하는데 내가 맨날 얻어먹을 수가 있냐고. 너처럼 외모 관리 신경 쓰지 않는 애들은 몰라.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은 줄 아니?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팍팍 나한테 쓰란 말이야. 항상 돈이 모자라는 시어머니셨고 워낙 씀씀이도 크시고 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꾸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늘 품위 유지 비용으로 모든 용돈을 쓰곤 하였죠. 그럴 때마다 늘 어머님은 저에게 용돈을 요구하였지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희 집 형편으로서는 어머님을 감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머님은 늘 저에게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엄마, 못 보던 옷이네? 옷 샀구나. 예쁘다. 잘 어울려. 돈 좀 주고 샀겠는데? 굉장히 옷이 고급스러워 보여.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니? 백화점 한정판으로 산 거야. 어때? 클래스가 다르지? 이래서 백화점 옷을 입어야 돼. 당신도 좀 보고 배워. 엄마 옷 입는 센스라던가. 보는 눈이 얼마나 높아? 오히려 젊은 당신보다도 훨씬 낫다. 우리 형편이 빠듯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둘 다 대기업 다니면 뭐해? 한 달에 이렇게나 나가는 돈이 많은데 나까지 백화점 옷 사입으면 집 거덜나겠다. 당신 가능하겠어? 나도 꾸밀 줄 몰라서 안 꾸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할머니 옷장 가면 새 옷 엄청 많아. 어제도 할머니 백화점 다녀왔죠. 저도 데려가세요. 구경 가고 싶단 말이에요.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할머니 같아. 할머니는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놀러 다니는데 엄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어머머, 얘는 무슨 새 옷이 많다고. 넌 젊은 애가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다니니까 얘가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좀 꾸며라. 그깟 돈 얼마나 모은다고?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사람은 즐길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야. 사치스러운 어머님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아끼며 살았기 때문에 제 자신을 그렇게 꾸미진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꾸미는 방법을 좀 배우라고 했고, 정말 천지분간을 못하는 모자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직까지 많이 꾸미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하곤 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시지만 않으면 어머님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님은 뭐든지 본인이 1순위곤 하였죠. 우리 어머님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매번 철철이 옷 쇼핑에 머리며 액세서리까지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 본인만 챙기는 것 같아서 가끔 서운할 때도 있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전 그렇던데. 뭐 나도 완전히 이해가는 건 아니지만 워낙 멋쟁이시잖아. 그러려니 해야지. 아무튼 우리랑은 정말 다르다니까. 예, 너 이게 어떤 옷인데 여기다가 주스를 쏟아? 어쩜 얘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거야? 아우, 어쩐담. 나가야 하는데. 잘못했어요. 할머니, 주스 드리려다가 무거워서 손이 미끄러졌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하여튼 덤벙대는 건 꼭 지 엄마 닮았지 아주. 누가 주스 달랬어? 꼭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설쳐대길. 어머님, 너무하세요. 애가 할머니 드리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런 건데 옷이야 빨면 되는 걸 그렇게 화를 내세요. 네가 애 교육을 잘못 시키니까 애가 조심성이 없지.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가려고 얼마나 펴렀는데.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다니까. 며느리들이 꼴랑 둘인데 지들 꾸미는 거 하며 생각하는 마인드 하며 나랑 달라도 너무 달라. 어쨌든 우리 집 올 거면 애들 아무것도 손 못 대게 해라. 혹시라도 내 옷이나 내 신발 가방에 뭐 묻히기라도 하는 날엔 가만 안 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 놀러 나가셨고 본인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동서는 매우 화나했지만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니 그냥 씩씩대고 말더라고요. 저 역시 동서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서 동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러고 나서 원래도 외적으로 많이 꾸미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요즘 들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돈도 모자랐는지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돈도 엄청 쓰셨고요. 당신 어머님 이번 달에 얼마 쓰셨는 줄 알아? 자그마치 170만 원이야. 진짜 우리 형편에 이건 아니지 않아? 혜진이 발레 다니고 싶다는 것도 못 해주는 마당에 나이든 어머님이 나가서 턱턱 170만 원씩 긁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떼돈 버는 부자도 아니고 나 진짜 계속 이런 거 못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 예전에 많이 못 살고 힘드셔서 그래.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아들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겠어? 정도껏 하라는 거야. 누군 우리 엄마한테 못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지난달 엄마 생신 때 홀랑 용돈 10만 원 드렸어. 어머님 카드값 갚느라 그것도 겨우 드린 거야. 카드값 갚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엄마한테 용돈 매번 드리지도 못하는데 생신 때마저도 난 우리 주머니 사정 봐가면서 드려야 해? 내가 돈을 왜 버는 건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만약 엄마한테 눈치 주면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충분히 누르셔도 되는 분이야. 내가 천천히 엄마한테 얘기 들을 거니까 네가 나서서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씀씀이가 점점 커져가는 어머님이었지만 남편은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속이 터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거기에 더불어 남자친구까지 만드셨는지 남자친구를 만나서 오히려 본인이 돈을 더 펑펑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있는 척 하려니 돈은 모자라고 그러니 한없이 남편을 닥달하고 그러다 결국 남편의 신용카드까지 가져다가 쓰시게 된 거죠. 명의만 남편 카드였지 제가 월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되는 건 저였고 남편의 카드가 연체되면 신용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니 매번 카드값을 갚으면서 한숨이 턱턱 나왔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솔직히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뭐가 잘못된 줄 모르셨고 무턱대고 가랑이 찢어지게 행동했어요.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까지 밥값 얼마나 한다고? 제가 낼 테니까 많이 드세요. 아유, 그럼 우리 여사님 덕분에 맛있는 거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장부처럼 시원시원하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보여주시고 내가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요. 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시는 사랑만 하겠어요. 언제든 제가 쏠 테니까 지갑은 비우시고 나오셔요. 아셨죠? 허세만 가득한 시어머니를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 무렵 친정엄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찰나였는데 전 당연히 엄마이기 때문에 그 돈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못쓰게 했고 제 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마당에 진짜 짜증 나더라고요. 본인들에겐 쓰길 바라면서 내 엄마한텐 못 쓰게 하는 꼴이 말이에요. 나 용돈 줄 땐 그렇게 눈치 주더니 너네 친정에 갖다 바친 돈은 아무렇지 않게 떡떡 갖다 바쳐? 어떻게 그러니? 어머님,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어머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이고 저희 엄마는 이번에 수술하시는 수술비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 정도도 못 해드리나요? 당신 얘기해봐. 내가 버는 돈 친정엄마 수술비 좀 내준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결혼했으면 넌 이 집 사람이지. 장모님 꼭 수술하셔야 한대. 무릎 그거 고질병인데 해도 어차피 효과 없대. 내 주변 사람들도 수술했는데 효과 하나도 없다더라. 다 돈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래. 와, 진짜 너무한다. 난 무조건 엄마 수술시켜 드릴 거고 내가 버는 돈이니 아무도 나한테 터치할 생각 마. 그리고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너무하네요. 어떻게 제 엄마 일에 나 몰라라. 특히 어머님 진짜 양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렇게 매번 돈 가져가시고 카드를 그렇게 써대면서 저희 엄마 아프신 수술비를 못 드리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입장 바꿔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아니지 싶네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한테 정말 이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서운했고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왜 모시기로 생각했나 싶었어요. 그리고 전 친정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고 오히려 제가 수술비를 보태드리자 시어머님은 저에게 더 큰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당당하게 화를 내시며 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머님한테 모든 걸 맞추기란 쉽지 않았고 지쳐가는 하루하루였어요.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의 허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 포기하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 부분만 빼면 정말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가정이었기에 미련하게 계속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 꾸미는 걸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쩌겠어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네 엄마 수술비 몇백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몇십 주는 게 그리 아깝니? 나 오늘 놀러 나가야 하니까 10만 원만 보내라. 애비한테 얘기하니까 생활비는 네가 관리한다며. 너한테 달라고 하라던데 애비가 기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내라고 하더라. 어머님, 저번 주에 돈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쓰시길래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 예.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쓰는 줄 알아? 혜진이랑 네 조카랑 내가 오랜만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주려고 하지. 무슨 내가 나만 생각해서 돈 달라고 하는 줄 아나? 혜진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로서 해준 것도 없고. 정말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애들 생각도 다 해주시고. 그럼 저야 감사하죠. 가뜩이나 요새 주말에 계속 특근인데. 그러니까 네가 찬조를 좀 해줘야지. 너희 애랑 네 동생네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건데 모처럼 내가 스트레스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말고 찬조나 해. 네 동서 보고도 하라고 해야지. 나도 마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 어머님한테 정말 많이 지칠 때쯤 어머님은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로서 처음 손주들을 챙기는 것 같아 놀라기도 했고 내가 모르는 어머님의 면모가 있는 것 같아 조금은 놀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어머님께 찬조도 해드리고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겼더니 어머님은 신나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갔고 아이들도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랑 연주랑 이렇게 셋이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처음으로 할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는 거잖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좋아? 할머니랑 연주랑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우리 딸. 엄마도 가면 좋은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얘는 내가 할머니인데 뭐가 걱정이야. 재밌게 놀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자, 얼른 출발하자. 재밌겠지? 어서 가자. 근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려면 힘드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다. 애들이랑 이런 것도 추억이지. 걱정 말고 넌 일이나 해. 주말에도 회사 바빠서 미쳐버리겠다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아이들은 어머님과 재미나게 놀러 나갔고 어머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나가기 시작하니 본인도 재미나고 기분이 좋았는지 주말에 종종 저와 동서가 일을 할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였죠. 매번 어머님이 너무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본인밖에 모른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해 오해를 많이 했었구나. 오래 같이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몰랐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며 고마웠었어요. 요즘 엄마가 애들 데리고 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용돈 좀 올려드려야 하지 않아? 노인네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형편에 지금 어머님 카드값에 용돈까지 올리면 관리비도 모자라겠다.
나도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다음 달에 성과급 나오니까 그때 어머님 따로 챙겨드리던지 할게. 자기랑 나도 요새 특근 때문에 바쁜데 혜진이 저렇게 잘 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도 할머니 노릇도 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오해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 분인데. 이제라도 당신이 알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잘 지내봐. 남편과 이런 얘기까지 하며 정말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딸아이의 일기장을 보는데 지하철역 앞에 자주 갔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림일기라서 따로 그 아래 내용은 많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주말마다 지하철 역사 앞에 자주 갔던 그림이 많았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고 방어초를 맞아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고 하신 모든 횟감을 떠서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 좀 가라앉혀. 하극상이야? 위아래도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놓으세요. 저 절대 그냥은 못 넘어가니까. 형님도 이 얘기 들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니까 저 말리지 마요. 가족 행사날 일찌감치 횟감 떠서 시댁에 가니 시모 머리를 쥐어뜯고 있던 동서였어요. 너무 놀라 말리는 와중 순간 동서가 내게 외친 한마디에 정말 횟감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던지고 달려가 시모의 뺨을 찰지게 날려버렸습니다. 뭐? 앵벌이? 당신 도른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녀들 앵벌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돈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지금 애들한테 그 돈 뜯어가서 본인 옷 사고 머리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심지어 하루 종일 김밥 한 줄만 주고 이거 다 못 팔면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집 못 간다고 아빠까지 하더래요.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간신히 말하겠어요. 혜진이한테도 물어보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줄 알고 말도 못하고 매번 주말마다 억지로 따라 나섰나 본데 저 진짜 못 참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형님. 제가 너무한 거예요? 아니, 니들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너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디서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야? 나 오늘 일 가만 안 있어. 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님은 돈을 쓰다 모자라고 더 이상 돈 나올 방도가 없자 손녀들을 데리고 CD며 이상한 물건들을 받아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온 수익은 본인이 챙겼고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들을 하루 종일 바깥에서 썰게 하였어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본인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녀들이 돈을 벌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은 동서의 딸 제 조카가 폭로하였다고 했죠. 할머니랑만 나갔다 오면 손발 얼음장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해서 물어보니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다고만 하고 내가 오죽하면 뒤를 밟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보니까 옷까지 아주 못 사는 애들처럼 갈아입히고 앵벌이 짓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예요? 저 진짜 이대로 못 넘어가요. 남자에 미쳐도 유분수지.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 만나고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동안 내가 오해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탓했는데 손녀들을 데리고 지금 앵벌이 짓을 시켜요? 진짜 사람 아니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나 지금 손 떨리고 말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쌍으로 덤벼? 그래, 얘네들 데려다가 좀 물건 팔게 시켰다. 왜? 내가 내 소녀들 데리고 사회생활 좀 가르치겠다는데 니들 왜 이래? 요새 애들은 아주 곱게만 자라서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좀 배워야지. 내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데리고 나간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 나한테 니들이 손찌검을 해? 나 가만 못 있는다.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이상한 여자들 취급을 하였고 저희에게 똑같이 뺨을 날리셨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함께 육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담보로 저 몰래 남편 승낙을 받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더 이상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계에 다다랐어요. 사회생활이요? 지금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애들한테 앵벌이 시켜서 나온 수익 가지고 놀러 다녔으면서 사회생활이라니. 형님, 이건 말로 안 끝나요. 어떻게 참아요? 저 정말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이 짓을 글쎄 나갈 때마다 시켰대요. 그리고 이건 남편이 말하지 말랬는데 형님 집 담보대출까지 어머님이 받으신 거 아세요? 환갑이 한참 넘고 그저 놀기만 하는 사람이 대출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도 이거 형님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비밀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아, 기막혀. 아니 진짜 정신병 아니에요? 이제 하다 대출까지? 와, 진짜 정상 아니다. 정말 치 떨린다. 정말 아직까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그 수익을 가지고 매번 본인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다녔고 딸들에겐 이런 한 푼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곤 절대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아빠와 엄마는 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집 담보 대출까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더 이상 어머님을 보고 살 수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준 얘기를 물으며 추궁을 하니 남편의 대답 또한 가관이었죠. 엄마가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아무렴 일부러 그랬겠소? 요즘 애들 오냐오냐 크긴 해서 그런 거 배워두면 좋긴 하지. 말 다 했어? 지금 혜진이 주말마다 나가서 앵벌이하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빠가 될 사람이 할 얘기야? 진짜 어이없네. 그리고 담보대출은 뭐야?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영원히 비밀일 줄 알았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해가게 설명해야 할 거야.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 나이에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앵벌이라고 하지 마. 그냥 창조 경제라고 해. 우리 땐 다 나가서 돈 벌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드라마 육남매 모르냐? 넌 너무 깐깐해. 너도 비정상인 건 진작 알았는데 그 엄마한테 뭘 배웠겠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어. 너랑도 끝장을 봐야겠다. 어차피 일어난 일 너랑 네 엄마 절대 안 변할 거고 우리 혜진이가 거기서 무슨 영향을 받으며 살까 두렵다 진짜. 끝이야. 그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
우리 사내 부부야. 너 이혼하고 멀쩡하게 회사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못 다녀? 네가 못 다니지. 유책사유가 니네 집구석인데. 어디 한번 해보자. 나 절대 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도저히 이런 남자와 살 수 없겠다고 판단했어요. 전 그 즉시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어갔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하였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경제관념을 알려준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태도로 나왔고 대출 또한 다 본인이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죠. 본인의 남자친구가 주식 박사라며 헛소리하는데 저 말고도 동서 또한 서방님과 이혼을 진행하였어요. 그 집은 다행히 서방님이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순순히 이혼을 해주어서 협의로 끝이 났고 전 양육권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사님과 변호사님도 정말 기가 막혀 하셨는데 요즘 시대에 소녀들 앵벌이는 물론이고 며느리 몰래 아들을 꼬여내 집 담보대출을 받게 한 시어머니가 어딨냐며 혀를 차고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본인 손녀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 역사 앞에서 불법으로 노점상 차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출까지 진짜 가지가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일단 승산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만 믿으세요. 힘내시고요. 그러게요. 뭐를 보고 여기까지 참았는지. 이제 애한테까지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네요. 남편 또한 정상이 아니고요. 아니, 할머니가 돼가지고 경제관념 좀 심어준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전제 며느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어쩜 애를 그렇게 싸고 도는 건지. 변호사님, 제가 소녀들을 좀 가르친 게 이럴 일이에요? 이런 걸로 이혼을 한다니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리고 대출은 우리 최 선생님이 주식 박사라 다 수익 걷어서 어른이 돈 불려줄 건데 정말 왜 못 기다리는 거야? 이러니 그 짓꼴을 못 면하지. 인생 한 방인데 진짜. 어리석다. 좀 기다리면 내가 돈도 벌어다 줄 거고 애들도 딱 교육시켜 놓을 건데 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고 그동안 가정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소비 내역 그리고 남편의 방간 등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님은 이혼 판결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전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이런 아빠와 할머니에게 절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하에 양육권과 치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100번 양보해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재밌으면 됐던 거 아니야? 재미? 혜진이한테 물어봤어? 억지로 했대. 너무 춥고 배고팠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한 거야. 그리고 애들은 그 추운 길거리에서 김밥 한 줄 던져두고 본인은 남자에 미쳐서 남자나 만나러 가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 엄마 생각하는 수준 딱 거기야. 그리고 너도 네 엄마 잘못했다고 인지 못하는 수준 또한 똑같고 내가 너랑 어떻게 사니? 너 볼 때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냔 말이야. 됐고 이제 끝이니까 면접 때 빼곤 연락 마. 너도 네 엄마도 정신병자야.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참으려고만 했던 게 후회스러워. 함께해서 더러웠다 정말.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너만 참으면 될 일인데. 그리고 엄마가 수익 내준대잖아.
좀 참아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붙잡는 남편을 뿌리쳤고 저런 걸 믿고 결혼을 했다니 진짜 후회 막심이었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동서에게 듣기로는 어머님이 그 남자친구에게 갖다 바친 돈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값이며 용돈 모두 그 할아버지에게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딸과 조카를 시켜 벌게 한 수익 또한 반 넘게 그 할아버지에게 갖다 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소한 죄가 인정되어 어머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본인은 왜 이게 죄가 되냐며 펄펄 뛰었고요. 저만 믿으세요. 아들 이혼했다고요? 아유, 참. 이걸 못 기다리고 며느리들이 참 불같네요. 우리 여사님 속상하게. 그러니까요. 우리 선생님만 믿고 제가 다 투자한 건데. 근데 지금 일단 아들도 그렇고 저한테 돈 한 푼 안 주는데 혹시 제가 투자한 금액 중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이 다니려니까 앞이 캄캄하네요. 어허, 좀 기다리시라니까. 성격 급하시네. 그리고 그 돈 다 묶어놔서 지금 당장은 못 줘요. 원래 부자 되기란 쉬운 게 아니죠. 아유, 그래도 며느리도 이제 없는 마당에 정말 돈 나올 곳이 없거든요. 대출빚도 갚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 수익도 못 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진 빚을 갚으며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고 지 엄마 잘못 없다더니 본인이 직격탄을 맞으니 속이 꽤나 타들어가는 남편이었죠. 이 모든 걸 제가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는지 참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 때문에 아들들은 모두 이혼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본인 잘못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별나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떠들고 다니지만 동네 사람들 또한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다고 했고 남편은 그렇게 본인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니 본인도 어머님 씀씀이가 감당이 되지 않았는지 어머님에게 그만 좀 하라며 요즘 모자 사이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어요. 참 자기 엄마한테 하는 효도는 셀프인데 모든 것을 제가 해주다 본인이 하려니 본인도 버거웠나 보더라고요. 정말 버겁고 암흑 같은 결혼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거기에서 탈출해 제 인생을 찾아 나가고 있답니다. 이혼을 하고 그 집 꼴을 안 보고 사니 이렇게 제 월급이 여유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엄마 드시고 싶은 거, 딸 하고 싶은 거를 모두 다 눈치 안 보고 해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제 이혼했나 싶을 정도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형님, 그래도 우리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애들도 또래고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전 그래도 애아빠랑 좋게 끝내서 그나마 시댁 얘기 가끔 듣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도 전해드리고 할게요. 우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그래, 우리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 연주랑 혜진이 서로 잘 지내기도 하고 우리도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러게요. 참 결혼하면서 가장 큰 수확이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든 것 같아 그래도 헛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수아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 참 창피해서 하긴 그렇지만 지금은 동서와 만나면 서로 깔깔대며 그때 일을 떠올리고 있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정말 묘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답니다. 지나온 과거가 참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미래가 너무 기대되기에 이제 그만 후회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전진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세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끌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세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세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세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온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 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세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새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새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그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꾸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 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새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세영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세영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형님들의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새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새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새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 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모라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윗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 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새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새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 형님들은 현재 지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 내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새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처벌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5살 때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고 한없이 자상했던 남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건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가는 배우자가 제 옆에 있다는 현실이 꿈만 같았어요. 그만큼 제 삶 속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전부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야 서로의 사랑이 더 두터워지고 오래오래 행복한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제 성격이 조금 내성적인 편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30살이 넘었을 때까지 남자 한 번 제대로 만나지 못했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제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꿈만 같아 그동안 살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남편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의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다시 저 혼자가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왜 이래? 부담스럽게. 당신 요즘에 좀 이상한 거 알아? 무슨 일 있는 거야? 나한테 뭐 원하는 거라도 있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뭘 바라고 행동한 적은 없었잖아. 그냥 지금처럼만 내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평소와는 좀 다른 거 같은데? 눈시울도 붉어진 것 보니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남편과 함께 달려온 시간과 행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버티고 또 버티면서 저 혼자만 아파했고 남편은 꼭 저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고 결국 늦은 새벽 시간대에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 외에 다른 여자와 몇 시간 전에도 나누었던 문자 내용들이 있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사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 속에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네요. 저와 함께 여행 가고 분위기 있는 음식점들에서 시간을 보냈던 장소를 그 여자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에 그 장소와 자리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갔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처음으로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고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몇 번이고 재차 남편에게 확인하고 싶어 묻고 또 물을 때마다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네요. 남편과 만나고 있는 여자는 잠깐의 갈대 같은 바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분명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대화 좀 하자며 따로 약속을 잡았고 그 여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할 것 같았어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진정시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기다리자 남편 핸드폰 속에 있던 여자가 약속 장소로 나와 저를 발견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저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죠? 남편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들과 문자 내역들을 전부 다 봤어요. 둘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면서도 언젠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모두가 정상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줄 테니 저희 남편 옆에서 이제 그만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요. 사진 속에서 도대체 뭘 봤길래 제가 김 과장님이랑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라서요.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저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김 과장님이랑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인가요? 확실하게 보신 건가요? 도대체 뭘 보신 건데요? 단둘이 여행 가고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보고 싶다는 말도 대화 내용에 몇 번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바람이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보니까 둘이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사진도 있던데요. 사진 전부 다 보셨나 보네.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가 제가 여기에서 멈추어 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부탁하시는 거네요? 사람이 부탁을 할 때는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 지금 바라는 건 제가 접근하지 않았을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태도가 이게 뭐예요? 원하시는 걸 얻으려면 뭔가 대가를 주면서 부탁을 하셔야죠. 제가 상간녀이고 그쪽이 본처라서 당연한 건가요? 뭔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쪽이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봐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김 과장님의 마음속에 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쪽이 너무 집착이 심해서 질린다고 그만 떨쳐냈으면 좋겠다던데 그건 알고 계세요? 맨날 자기 사랑하냐고 확답받고 싶어하는 그쪽의 그런 행동들이 남자에게는 역효과인 거 몰라요? 매일 집에 들어가는 게 곤욕이고 한 침대에 눕는 것조차 끔찍하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가 떠난들 김 과장님 옆에 그쪽이 다시 자리를 잡을 것 같나요? 비어있는 공간에는 또 다른 여자가 둥지를 칠 거라고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그동안 남자가 없었지. 김 과장님이 첫 남자라면서요? 눈은 높아가지고 자기 분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 과장님과 가정을 꾸리면서 살려고 하니 감당이 되겠어요? 상간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물컵에 손이 올라갔고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얼굴에도 물컵에 물이 쏟아지고 말았네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에게 물을 뿌린 사람은 상간녀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는 상황 속에 남편은 상간녀의 얼굴과 몸에 묻은 물을 닦아주면서 자리에서 일으켜 주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뒤에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상황을 원하는 건데? 나랑 끝내고 싶어서 재촉하는 거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수록 당신에게 남아있던 조금의 정까지 다 떨어지게 된다고. 지금까지 안쓰러워서 데리고 있었는데 하는 짓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에 너무 실망이 크다.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보,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본처는 그 여자가 아니라 나라고. 내 옆으로 와야지. 왜 그 사람 옆에 있는 건데?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셔야죠. 같은 여자도 이렇게 질리는데 김 과장님은 여태껏 어떻게 참고 생활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 나 옷도 다 젖었고 머리도 말려야 할 것 같아서 호텔에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저 데려다 줄 수 있죠?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술이나 한잔 해야 되겠어요.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 제 자신도 처량한데 남편이 상간녀 앞에서 제 얼굴에 물을 뿌린 행동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암흑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차라리 상간녀를 만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며 생활할 걸 미련하게 상간녀를 만나서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렸다는 거에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찢어놓았고 더 이상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런 일을 저지른 행동을 바로 잡으려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를 앞에 앉힌 뒤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하셨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남편은 더 모진 말들을 늘어놓았네요.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럼 지숙이 얘는 뭐가 되겠어? 너 하나 팔아보고 산 세월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뭘 보상해줘요? 내가 그동안 옆에 있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 같은 남자 언제 만나보겠어? 지금까지 남자 하나 만나본 적 없는 당신의 인생에 함께 해준 것만도 평생 소원 다 이룬 거 아닌가?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생각하는데. 너 원래 이런 놈이었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자존심 내세우며 고집 부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란 말이야. 어머님,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잡아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모자란 탓인걸요. 이 사람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훨씬 젊고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같은 여자가 봐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도 그 여자한테 끌렸겠죠. 더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당신이랑 그 여자는 위자료나 준비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도장이나 찍어. 당신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 원래 모든 삶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겠어? 어머니, 도장도 받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올게요. 몸 좀 잘 챙기고 계세요. 누가 너 같은 놈 얼굴 본다고 그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앞으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나중에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집 어머니 집 아닌 거 아시죠?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명의를 나한테 돌려준 거 아니었어요? 조만간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짐 좀 정리하고 계세요. 시모는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 봤을 때 자상하고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챙겨주는 따뜻한 남편이었는데 저에게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간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게 빠져서 본처까지 버려놓고 자기를 낳아준 친모까지 내치려고 계획을 준비 중인 남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남편이 바라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았던 추억들도 많았지만 그런 건 이혼하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저에게 남겨진 건 상간녀와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뿐이었네요. 한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함께했던 생활 패턴들과 버릇들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 집에 지내면서도 적응이 되지 않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없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라며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잊고 살라며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라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고 확인을 해보니 시댁집 대문에 시모가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곤 떠나는 마당에 선물 하나 보낸다면서 이혼한 저에게 시모를 맡기고 떠나버렸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둘러 시댁으로 향하자 시모가 폐 가구 옆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계셨어요. 시모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자 상간녀랑 재혼을 했다며 시모가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네요.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저희 집에 모셨고 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어이가 없다며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버릴 수 있냐며 경악을 하셨어요. 시모도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됐다며 눈물을 보이셨고 저희는 남아있는 방 하나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문자를 해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부모님께서는 한동안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도 많이 받은 상태라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하실 것 같다는 판단에 남편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자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소식을 접하는 게 어려웠는지 행방을 찾지 못했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계속 신세지는 것도 눈치 보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요양원 좀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마음 편히 그곳에서 지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집안이랑 이제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전에 시애미로 있었다고 이렇게까지 신세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제가 더 잘 알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항상 고마워하셨고요. 그러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함께 지내는 게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바람 좀 쐬러 가고 싶다 하셨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에게 모진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던 걸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터라 시모를 저희 집에 잠시 모시는 걸 반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거지 시모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남편의 소식을 듣기 위해 경찰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한번 만들어진 인연을 쉽게 버릴 수가 없어서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드리지 않았고 그 시간은 어느덧 남편과 결혼 생활한 만큼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집에서 시모와 함께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많이 안 좋아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전 남편이 어떠한 사고를 당했던지 아니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어떠한 활동도 포착된 게 없다며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전해주며 더 이상 찾는 건 힘들 것 같다는 결과를 시모에게 안겨주었네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남편은 시모를 모시고 싶지 않아 다른 방법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문제됐던 적이 없었을 만큼 잘 지내오면서 한 가족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모는 더 이상 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방 한켠에 놓인 상자를 꺼내시곤 그 안에서 작은 명함 지갑 같은 걸 저에게 건네주셨고 지갑 안을 확인해보라는 말에 지갑을 열어 확인을 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사실을 시모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하늘도 놀랄 만한 일이 저에게 찾아왔네요. 자식이 부양의 의미를 포기했으니 남아있는 내 재산을 전부 다 너에게 넘기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는데 혹시 그놈이 찾아오면 골치 아파질까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나도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한테 넘길 테니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만 더 함께 해줄 수 있겠니? 요즘 들어 계속해서 잠도 많이 쏟아지고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도 많이 힘들구나. 내가 그동안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은 지숙이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다. 철없는 아들놈이 너에게 상처를 준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낳은 자식이니 다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하겠어? 이걸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 새 출발하는데도 문제 없을 거다. 내일 같이 은행에 가보도록 하자. 시모가 저에게 건넨 명함 지갑에는 VIP라고 적혀있는 명함 하나가 있었고 그동안 남편 모르게 간직하며 꺼내지 않았던 재산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시부가 예전부터 재산을 모아두셨던 은행 금고였는데 남편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는 남편의 성격을 전부 다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점점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시모와 함께 은행을 찾았고 차에서 시모를 부축하며 내려드린 뒤 은행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디선가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나 했는데 이제야 움직이시는구만.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래 기다리다 보면 분명 월척이 걸려든다 했지. 정말 당신 말이 맞았네. 나는 거짓말인 줄 알고 당신한테 사기당했다는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어딜 그렇게 급히 들어가세요?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어머니를 제가 왜 두고 간 뒤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계획된 거였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걸렸네. 하긴 어머니도 시간이 필요하셨겠죠.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으니 쉽게 넘겨줄 수 없었겠죠. 그래도 기다린 보람은 있네. 뭐하고 서 있어요? 먼저 들어가셔야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이 못된 놈들.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남편과 상간녀가 갑자기 나타난 모습을 보고 당황하셨어요. 저도 너무 놀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난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상간녀는 저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며 시모가 가진 재산을 갈취하려 무섭게 다가오고 있던 도중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해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철물점 안에서 볼일을 보고 밖으로 나오시다가 저와 시모를 발견하셨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엄마는 순식간에 달려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며 바닥으로 패대기 치셨습니다. 아빠도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흔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은행 앞에서 소란을 피우자 주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도착하면서 저희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네요. 상간녀는 엄마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던 도중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가 저희 집 근처로 집을 하나 구해놓고 생활하면서 저희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감시하며 시모가 가진 재산을 탐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며 법적인 절차대로 넘어가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그동안 있었던 전체적인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고 남편은 시모를 버리고 5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결과를 얻을 수는 있었네요. 보통은 재산을 타인에게 상속을 하게 될 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포기하고 5년간 시모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정황이 명확했기 때문에 시모의 재산을 넘겨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법적으로 남편과 싸우는 중이고 1차적인 법적 공방은 저희의 손을 들어준 상태이네요. 하지만 남편이 항소를 하면서 2차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 50억 정도가 되는 상태인데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고 계시네요. 시모는 하루빨리 법적인 처리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전 남편의 계획에 넘어가고 싶지 않네요. 시모의 재산을 노리고 5년 전부터 모든 일들을 꾸민 이 사람에게 처벌을 내려주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네요. 저도 같은 생각 중이에요. 2차 법적 공방 전에 시모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게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희 가족이 그 사람들에게 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